예, 오늘 1심 관련 내용들 바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 10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있는데 법원이 고심 끝에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심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비공직자에 대해서 이 헌정사상 최초로 생중계를 허가한다라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압박감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갖는 이 사회적인 중요도, 또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이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허용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특검 또한 상당한 구형량을 현재 구형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도합 15년형을 구형했고요. 벌금 액수만 하더라도 지금 20억 원 정도의 벌금 액수가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선고가 될 건지, 또 특히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는 물론 판사는 다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이지만 이 특검의 구형량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선고 형량이 나온 만큼 국민들로서도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그간 V0라고 불렸을 만큼 실질적인 실세다라고 또 보는 일각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첫 번째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간 순서상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또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가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서 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혐의로 현재 기소된 부분인데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 소위 정치 브로커다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죠. 이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샤넬백이라든지 또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주겠다라는 혐의로라는 청탁을 받고 받았다라는 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총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오늘 김건희 씨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이제 동반 실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네, 고려를 합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부부가 공범으로 예를 들어 사기 범행을 벌인 경우에도 남편이 주범으로 보이면 남편만 기소하고 부인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이유가 가정이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부를 동반해서 구속시키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가정 자체가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자녀가 있거나 부양해야 될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 더욱더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 부부였다는 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법을 지켰어야 되는 지위에 있다라는 점, 또 이 두 사람이 부양해야 될 어떤 자녀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특검에서도 구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형을 구형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법원에서도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부부가 동시에 기소가 됐고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세포방해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라는 점을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고려하겠지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크게 참작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혐의들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이치 주가 조작, 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징역 11년인 거잖아요. 이 혐의는 그러니까 쟁점이 뭐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알선수재 모두 다
5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오늘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양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징역 11년이 구형된 것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과 지금 이 명태균 씨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그러니까 이 통일교로부터 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 이 혐의를 관련해서 지금 징역 11년을 구형받은 상황입니다. 예.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출장 조사까지 받았고 검찰에서 한 차례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후 특검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인 증거가 많이 나왔죠. 이 해당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가 수차례 통화했던 부분이라든지 수익 배분 관련해서 공범과 통화했던 흔들리지 않는 물증 등을 추가 확보를 하면서 단순히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이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을 정도의 정범으로 보고 이 특검이 기소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이것이 시세 조정하는지 주가 조작하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계좌만 돈만 대준 전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범으로 처벌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등의 법리적인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았었던 지금 주범들의 진술도 흔들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확보된 녹취록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문제는 형량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상당히 높은 법정 현재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마저도 대법원까지 집행유예밖에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과 동일한 위치로 김건희 씨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권오수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하기가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건희 씨는 샤넬백에 대해서는 받았다라고 재판 과정 중에 번의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가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만은 내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인한다 한들 그 중간에서 전달책 역할을 했던 전성배 씨라든지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인하는 부분까지도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같은 사안으로 권오수 전 회장이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부당이익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전 회장이 이미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확정됐거든요. 근데 공범 중에서도 가장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도 부당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고 그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부, 지금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사실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우리가 뭐 수익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화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충분한 산정 근거를 우리가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받았다고 말을 바꾼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작이 좀 되는 겁니까? 네, 불리한 정상으로 아마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지만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 혐의를 인정했지 않느냐. 그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것을 좀 유리하게 참작해 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부인했었고요. 부인하다가 인정으로 돌아서게 된 경위가 일단은 건진법사의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경욱 전 행정관에 대해서 내가 쓸 목적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한 부분만 있을 뿐이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수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혐의 일부에 대해서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증인신문 과정 중에서 김건희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라고 전성배 씨의 진술이 바뀌었고요. 심지어 유경욱 전 행정관 또한 이 전달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박감에 인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처음부터 인정한 사람과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니까
이걸 부인해봤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후에 번의해서 자백한 사람은 형량적으로 참작할 때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유모 행정관은 이 진술 과정에서 또 김건희 씨가 부탁을 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라는 수사 단계 때의 진술, 증언 때의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도 쓸모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법적인 쟁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 즉, 어떠한 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정치자금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의 포인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범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쟁점을 모두 충족해야만 무상 여론조사 혹은 굉장히 염가의 이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좀 살펴보면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무상 내지는 부당한 염가, 제3자에게 대납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부 의사로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정치인이 먼저 요청했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김건희 씨는 우리가 요청한 적은 없다. 저쪽에서 주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여론조사 해주세요. 무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범의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인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것을 서로 어떠한 예를 들어 공천이라든지 어떠한 선거를 앞두고 대가성으로 주고받기로 합의가 된다면 그것 또한 기부의 의사로 법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김건희 씨는 이 무상의 여론조사가 약 2억 7천만 원 정도 상당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를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상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별도로 또 기소된 이제 사건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오늘 결과를 보고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일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이 관련된 공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까 우리 재판부에서도 그 선고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해당 선고 결과를 보시고 적절히 변론하시면 되겠다라면서 일종의 이 오늘 있을 선고 내용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앞으로의 이 재판 방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또 재판 중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범 사건에서는요.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일부 공범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다른 공범도 비슷한 논리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우리도 그 판결 선고 결과를 보겠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이상 오늘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짚어본 혐의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경우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검이 현재 도합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검의 구형량을 넘는 선고가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법정형이 상당히 중한 형이고 여기서 중하게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만 전체적인 형량이 올라가는 구조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알선수재 같은 것 모두 다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죄만으로는 사실상 15년을 채우기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이 회사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아무리 정범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회장을 능가할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기가 사실상 형평성이라든지 그 사건에 있어서의 가담의 정도에도 맞지가 않는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는 무기징역 등등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도 상당히 넓었던 반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이렇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5년 이하로 그 법정형의 최상한이 이미 닫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열려져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미 집행유예 형으로 지금 대법원 공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형량을 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특검의 구형량이 1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량이 10년을 넘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다른 혐의 재판들도 있는데 그 재판들은 어떤 건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통일교회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 기소된 부분이 이른바 매간매직 의혹이죠. 지금 다양한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매간매직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한 형량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량이 계속 더해지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형량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있을 재판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이제 재판과 선고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증거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결론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예. 그렇지만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형량을 어느 정도로 중하게 갈 것인가 경하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같은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관매직 사건은 아직 기일이 안 잡혔더라고요. 이거는 뭐 언제쯤 기일이 잡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월에 이제 법관들의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정기 인사 이후에 재판부가 재배열을 하고 다 배치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 기일을 잡아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사건도 좀 영향을 받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도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 매간매직 의혹 사건과 그 어떤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오늘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이후에 김건희 씨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유죄가 나올지 아니면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가 이후에 지금 기일이 잡힐 매간매직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그리고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도 있습니다. 이게 한날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또 재판부도 모두 같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날에 잡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는 2시, 3시, 4시에 연이어서 있는 이 세 사람의 의혹은 서로가 서로의 의혹을 연결고리처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우 부장판사가 같은 날 사실상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고 결과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선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씨가 가장 먼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선고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는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 또한 그 혐의로 오늘 이 선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유죄면 윤영호 전 본부장도 유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 날로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 지금 선고의 시간이 잡혀져 있는 권성동 의원의 혐의와도 동일한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의 혐의는 서로가 서로의 혐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이 세 사람의 이 사건을 같은 날에 배정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도 그러한 부분을 정해서 선고를
선고를 내리는 겁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선고 내용과 일부 중첩되죠. 그래서 김건희 씨 다음에 윤용호 전 본부장을 선고하고 또 윤용호 전 본부장 일부 혐의가 권성동 의원의 혐의와 지금 닿아 있습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있는 혐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선고 내용 중에. 따라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는 선고의 순서도 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특검 구형량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지금 구형받았고 그 기타 남은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근데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라는 단 한 가지의 의혹만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거든요. 원래 이런 일종의 뇌물 내진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보다 수수자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약 2배 정도의 형량을 통상적으로 구형하고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더라도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2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4년이 현재 구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사실 수사 단계 때 상당 부분 진술을 협조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런 고가의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 통일교 현안 해결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윤 전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특검에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받은 구형량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되려면은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돼야만 집행유예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이 그간 수사에 협조했던 것은 아마 최종적인 법원의 선고 자체가 집행유예가 될 것이라는 아마 희망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협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실제 선고 내용이 집행유예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한 가지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